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윤심입니다. 여기서 세 분께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오후에 나왔던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돼서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본안소송으로 가기 전에 가처분을 일단 인용을 한 거니까 어쨌든 지명의 효력은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계속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부분을 매듭을 짚지 못하면 이게 본인의 어떤 출마 여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박민영 대변인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날 수 있었다는 뭐 다른 방송에서 했다고 나오던데 발언을 하셨던 게 총리실에서는 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반응이 나왔던데 하여튼 뭐 추진이 좀 되는 것 박수영 의원 같아서. 같은 저를 걸고 경우에는 넘어지신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물어봐서 대답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불렀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뭐 어쨌든 정치적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54명의 뭐 그런 했다라는 것도 박수영 의원이 또 다른 방송에 가서 얘기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그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한덕수 대행의 그 마음일 텐데 이 부분은 그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제 보수 전체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그 가처분 결정은 좀 이례적인 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가처분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인용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나요? 거의 없고,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사실은 지난번에 탄핵 인용하고 나서 거의 뭐 휴가 간다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돌아와가지고 굳이 4월 18일 날 지금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이틀 전에 지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났는지까지는 저도 9대 0으로 났어요. 9대 0으로 나왔나요? 네. 만장일치. 9대 9명 만장일치. 정말 진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네요, 진짜 9명 만장일치로 나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도 없는 거네요. 그죠? 예. 이례적인 것이 나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네, 보시기에도 저도 9대 0은 조금 진짜 개인적으로는 아프네요. 예. 지명과 임명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한덕수 대행 측에서도 그래서 임명은 네. 아니고 지명이다라고 네. 하면서 각하 의견서 그러니까 낸 지명 거잖아요. 뒤에 임명까지는 절차가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명 자체로 오늘 판단을 했다는 것은 지명이 곧 임명이라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관행들 거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했을 경우에 지명 철회가 된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동의서가 부동의가 오더라도 그냥 대부분 그쵸. 그냥 임명이 됐다라는 부분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의 사실상의 지명이 곧 임명이다. 뭐 그렇게 본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조금 이렇게 돼버리면 헌재가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정치. 네. 이건 정치예요, 저거는. 이건 네, 이건 정치적인 정치입니다. 거라고 네. 좀 보여. 이것을 저도 가처분이 이게 인용되고 시기적으로도 두 재판관이 가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다? 조금 저는 제가 법률가로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훌륭한 법률가이시니까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지명과 임명은 분명히 다르다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지명을 인용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 철회해버리고 또 2명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도 가처분이 안 하겠지만은 안 하겠지만은 그때도 가처분으로 해도 인용 9대 0으로 받아주겠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구나. 사실상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명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똑같이 그러겠죠. 지명 행위 이제 자체에 대한 만장일치라고 판단이니까.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헌재가 그냥 정치했다라고밖에 이게 제가 예. 이 2명의 임명에 대해서도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190여 석의 의석까지 가지게 돼서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기본사회와 관련된 법안들을 다 막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져도 헌법재판소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위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마은혁 재판관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된 다음에 임명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네. 우리가 보수가 완전히 소수가 돼요. 그러니까 6대 3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셨었죠. 소위 말하는 보수 재판관들까지 이거는 이렇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상 9대 0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지명을 해도 철회하고 다시 지명을 해도 우리는 안 받아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퇴임하고 나면 사실 이게 과반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새로 지명한다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보수 재판관들은 조금 다를 거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9대 0이면은 퇴임을 해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도 우리는 다시 지명을 하면 가처분을 그냥 받아주겠다라는 거를 정영식 재판관부터 이 보수 재판관 3명이 그것을 그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꾸지 마라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수는 그래요. 지금 이제 네. 헌재에서 막을 방법도 이제 잃은 겁니다. 오늘부로. 오늘부로. 예. 이번 조기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헌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드라이브 하는 것을 헌재에서 막을 일말의 가능성도 오늘부로 모두 잃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카드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예. 조기 대선에서 이기는 카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약간 지금 보면서 네. 내심 왜냐하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2명을 지명한 것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거 여부와 무관하게. 예. 근데 헌재가 이렇게까지 해버린 이상은 출마도 이제는 좀 진짜 힘들어지나요? 저것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뭐 출마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별개의 같아요. 문제고, 별개의 네.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네. 저는 이 보수라는 판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보수는 이제 앞으로 이번 조기 대선을 이루면은요 최소 3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는 4월 18일 전에 나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해버리면 7명 체제로 일단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로 뭔가 진행이 될 텐데 당연히 대선 전에도 결론이 안 날 테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거겠네요.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냥 지명권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결정은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 임명하면 안 된다. 사실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결정문을 제가 아직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예. 일단 그런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권한대행 입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와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에 깊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왜 네. 그러냐면 사실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면 이게 국회를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를 하는 그런 개념인 건데 이거를 가처분을 통해서 사법부가 틀어막아 버리는 것이 삼권 분립의 취지에 맞는 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게 또 헌법 그 조문을 보면은 그 퇴임하기 30일 전에 그 미리 지명을 해야 되고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날짜가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 그러면 사실 이게 대통령이 병상에 눕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파면 국면이긴 하지만 그럴 때 정말 장기간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권한대행은 지명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만약에 그때 헌법재판관들 임기 도래가 맞물려서 6인 미만 체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헌재가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권력기관들을 그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타당한 판결인가 결정인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치 한복판에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 헌법재판소의 그런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부터 이 묻 후보들은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모로 국가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총리라는 자리가 그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표결. 과거 DJP 정권 연합일 때 보면은 네. JP는 지금 총리와는 다른 의미의 총리였어요. 책임 총리 같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법대 헌법 교수시기도 하셨고 서울대 총장까지 하셨던 성남인 교수는 우리 육공화국헌법이 DJP 연합이라는 이거를 거치면서 이원 정부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총리는 대통령과 다른 정당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방식으로 돼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이러한 위치가 될 수 있다. 제가 한덕수 총리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서 돌아오셨을 때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래도 권한대행으로서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부총리와 달라서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네. 국회는 이제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기관이고 민주적 기관으로부터 간접적으로라도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총리에게 부서권이라든가 많은 권한을 우리 헌법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총리가 따라서 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하는 건 부총리가 임명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대0으로 가처분을 냈다라는 것은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정치를 하는 것이고 네.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재판관들도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인위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재판관들이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겠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헌법재판소로 구성해 달라라는 것을 보수 재판관들도 지금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많이 좀 안타깝죠. 이거는 충분히 총리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대선을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마지막 우리 보수가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을 걸었던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마은혁 재판관에 준하는 사람으로 2명을 임명을 했을 때 앞으로 아무런 헌재 견제 수단이 사건에서 없어지는 우리는 거군요. 그냥 헌재 사건에서 우리는 저쪽에 그 민주당 쪽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어할 방법이 거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 네. 진짜 이젠 대선 승리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되면 이건-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할 텐데 가져가고 대선 또 전에 헌법재판소로 나올 수 가져갈 있네요.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잖아요. 저렇게 돼버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대로 상태로 쭉 가다 보면 비어 있는 거잖아요. 2명이 네.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임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명하고 그리고 임명. 지금 뭐 관련된 본인들 재판 관련해서도 헌법 소원을 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준비들을 그 한 것들이 허위사실 있잖아요. 공표 지금 헌법소원 내려고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네. 허위사실 공표도 그냥 이렇게 되면 위헌 결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냥 풀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가처분 소급 인용. 적용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또 배임죄도 지금 폐지하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 대장동 백현동 아, 거기랑 배임죄.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뭐 기업 살리기 하자면서 배임죄 폐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법 쪽에서 배임죄 폐지 얘기는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것도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정말 조금 오늘 큰 결정이 나온 겁니다. 큰 근데- 충격에 빠지신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뭐 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기존의 다수설이 뭐 현상 유지를 하는 그렇죠, 것이 현상 옳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마 아까도 이제 보니까 그 권한이 있다 없다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안 소송은 또 어. 남았으니까요. 있다 없다라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사건에서는 가처분이 본안보다 훨씬 중요하죠, 솔직히. 그렇죠. 예, 본안은 솔직히 나중에 나중에 나와봐요. 나오는 그때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뭐 기간이 다 지나고 다 대선 지나고 나면 끝나버리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헌법기관의 구성을 유지하는 게 현상 유지예요. 네. 헌법기관의 구성을 그거를 이렇게 펑크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어떻게 현상 유지가 그거를 펑크나게 놔두는 게 오히려 현상 유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건 현상 유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다툴 틈도 없이 그냥 가처분으로 그것도 9대0으로 이거는 정말 네. 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박상수 대변인이 계속 이제는 정말 대선 이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와중에 경선 주자들 간에 좀 신경전이 또 치열한 것 같고 외부에서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불쾌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뭐 윤심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서 윤심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답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예, OX로. 예. 네, 윤심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짠. 전 세모할게요. 저는 안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네, 두 미치지 분, 않는다. 세모가 한 분인데 네.
소수 의견은 나중에 들어보도록 네. 먼저 뭐 박민영 요새 헌재 다 그렇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헌재. 네, 소수 의견은 뒤에 나오죠. 박민영 대변인부터 좀 네, 들어볼까요? 저는 윤심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찬탄파, 반탄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와서 그때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는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그날 뭐 했냐 이런 거. 오세훈 시장 중요하지 같은 않다. 경우에도 그 찬탄 반탄 뭐 찬탄파였다가 지금 뭐 반탄파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네. 그런 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사건이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입장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태 동안에 어떤 태도를 보여줬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가를 봐야지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도 무슨 윤 전 대통령을 뭐 저희 탈당을 시켜야 된다, 무슨 뭐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념적인 논의.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중도층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데 네. 뭐 예전에 저는 그런 의문들이 좀 들더라고요. 보도가 나왔을 때 대통령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중도층이 떠나고 접견을 안 가면 중도층이 돌아온다. 이런 식의 저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중도나 저관여층들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리더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사건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상징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한 나머지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그 윤 전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입장을 취했는지 태도를 취했는지가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과정을 보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 사건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다 이 당원들이 어느 정도 1차적인 판단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사실 4개월 동안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태도를 다 관찰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과거의 사건들을 떨쳐내고 얼마나 좀 자신의 다른 그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대선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빅텐트란 얘기도 좀 전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제는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심점이 먼저 정해져야 그 사람을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가 모일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에서 애티튜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세력들과 사람들을 폭넓게 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지점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대선은 51대 49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51%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상투적이지만 빅텐트란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치는 설득의 미학이라는 그런 저는 진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조금 적대했던 사람들이라도 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후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외에 좀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뭐 윤심이 있어서 누구는 되고 윤심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자체가 글쎄요, 좀 불복과 좀 남 탓을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무의미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선판에 지금 윤심이 개입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박민영 대변인은? 애초에 표현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정확히는 아직도 사실 윤 전 대통령은 좀 스스로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보인다라고 보는 게 지금 가까운 해석이죠. 지금 네. 어찌 보면은 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저 바로 지난 방송에서 자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저였거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게 사실 정치는 승리가 곧 진리예요.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과정에서 합리를 백날 따져봤자 네. 과정에서 100번 1000번 잘해도 결과적으로 지면 그냥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거에 대한 그 백서를 만들고 평가를 할 때도 지면은 다 못한 게 되고요. 이기면 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당의 승리에 기여한다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지 지난주에 저와 이번 주에 저는 그저 같은 사람이고 단지 목적을 향한 그런 그때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게 저는 감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영향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없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박민영 대변인하고는 조금 이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제 그 탄핵 국면 이제 파면으로 끝나면서 저는 네. 한 국면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을 반대했던, 소위 우리가 그것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로 나타났었는데, 예. 최근에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지도 자체가 가지는 강직도라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바로 등장을 하니까 진짜 딱 김문수 후보자에서 빠진 퍼센테이지, 홍준표 후보자에서 빠진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이동을 하거든요. 한덕수 대행에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윤심이 통할 것 같다라는 후보들에 대한 어떤 지지도에 대한 강직도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전 박민영 대변인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선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그리고 합리적인 후보자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후보자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뭐 박민영 대변인은 윤심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요소는 빠진다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갖다 붙이려는 프레임 자체는 뭐냐면 이재명 대 윤석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윤석열 묻히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윤석열이 묻었어. 넌 이래서 공범이야. 넌 내랑 공범이야. 넌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넓게는 보수층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러한 프레임에서 불리하다는 걸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투표를 포기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뽑고 이쪽으로 아예 지지도로 가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자들도 이걸 안단 말이에요. 예. 모르지 않습니다. 네. 유권자들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심이 통하지가 않을 것이다. 통하지 않을 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여기에 더해서는 좀 메시지를 좀 덜 내셔야죠. 오히려 저는 형사재판에 치중하셔라. 네. 거기서 치중하시는 게 훨 낫지, 어떠한 이 경선이라든지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결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도 득이 안 될 것이다 예. 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윤심이 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분산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이철우 지사를 통해서 전달됐던 메시지 이후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선 후보와 관련된 말은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나경원 조금만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 예. 윤 전 대통령을 대선판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는 했고 맞습니다. 뭐 짧게 아주 네. 바로 잡자면 제가 뭐 있다 없다의 명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매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생산적인 논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당에서 누구를 제명시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경선에서 보여주는 그 입장에 따라서 당원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 사람이 뭐 누군가를 제명을 시키든 뭐 어떤 찬탄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경선인 것이지 예. 과거에 어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매몰되는 것 자체가 관념적인 논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마지막 소수 의견 네네. 듣겠습니다. 세모를 드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당 내부의 후보들, 네. 당내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이라는 후보들도 오늘 거의 일제히 대통령과 선긋기를 나섰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자중해야 한다. 자중해야 한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오늘 있었고, 네. 유정복 시장은 더 세게 지금 오늘 이야기가 있었죠. 필요하다면 탈당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도 굉장히 친윤적인 후보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떠냐면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이 지금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왜 당이 지금 이것을 지켜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박수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수영 의원은 심지어 오늘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면서 단일화 얘기까지 꺼냈어요.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를 시도하겠다. 단일화를 시도하겠다. 그러면서 네.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김문수 후보를 완전히 힘을 쫙 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심지어 연판장에 서명한 게 54명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65%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지금 이 감정적인 큰 동요 안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감정적인 동요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탄핵이 됐고 네. 그에 대한 어떤 그 울분, 분노 이건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사라지기에는 5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현재 친윤이라는 경선 주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으면 본선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본선에서는 보니까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선을 긋는 발언들을 합니다. 네. 앞으로 토론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토론회 때도 이러한 질문들이 무조건 나올 것이고 무조건 선을 긋는 발언들을 할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이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은 이게 배신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미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배신이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에 있어서 친윤 의원들이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감정적인 그거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벌써 오늘 여론조사 공정에서 여론조사를 네. 한 것이 오늘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15%대로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12.1%, 김문수 후보가 12%로 처음으로 계엄 이후에 당내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로 올라갔고 0.1% 차이지만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이러한 첫 이동이라는 조사네요. 것이 예. 첫 조사가 보통의 나왔어요. 흐름과는 좀 다른데. 그 여론조사 네. 공정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그 공정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심화될 거죠. 왜냐? 본선을 생각해서 우리 당 후보들은 분명히 중도지향적으로 대통령과 선을 긋는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근데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 후보는 아니지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발언을 안 해도 돼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친윤 의원들이 거기를 지지를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대통령이 영향을 줘서가 아니라 저는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을 영향을 줘서가 아니라 이 구도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모를 든 건데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건데 이 지지자들의 마음이 일로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밖에 그 한덕수 후보라는 존재가 네. 그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그쪽으로 몰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 당내에 있는 친윤 후보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가. 그게 그거는- 사실 저는 마음속에 근데 물음표가 그게 늘 떠 그렇게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뭔가 지지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를 또 해서 막 이어지는 얘기니까 좀 단도직으로 좀 여쭤보면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네. 최근에 보면 친한계 인사들께서 한덕수 권한대행 띄우는 배후에 뭔가 친윤들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근데 반응을 좀 자체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는 우리에게 정치 공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그거는 그르다. 네. 해당 행위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총리니까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총리랑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당내 친윤 후보들이 힘이 빠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대1 결선을 만들었잖아요. 1대1 결선을 만들면서 한동훈 후보가 절대 안 되게 하는 뭐 그러한 룰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박수영 의원 덕분에 결선이 생겨도 1대1대1 구도가 돼버렸어요. 당 밖에 1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 1대1대1 구도가 됐고 이 결선까지 올라오는 동안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는요. 대통령과 계속 선긋기를 하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야.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옮겨가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의 경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예. 그래서 1대1대1 구도를 만드니까 우리가 공간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여기가 공간이 넓혀지고 그러니까 당내 친윤 후보들도
이 공간이 넓혀지니까 근데 이쪽으로 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해보면 지금 뭐 그렇죠.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예. 뭐 지금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대행 쪽으로 붙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내가 됐을 때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됐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어떤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걸 좀 어필을 해서 일단은 본선에서 내가 후보가 되고 보자 막 이런 심산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실 다음 문제인 거니까 뭐 단일화 시도를 하다가 본인이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덕수 대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당내 거 의원 중에 아닐까요? 54명이면은요. 예,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 빼고 지도부 의원들 빼고 거의 전부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그 숫자를 밝힌 이상 네, 여기 당내에 있는 친윤계 후보들은 다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숫자를 밝힌 것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음모론적으로 좀 복잡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당의 승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네, 될 만한 후보를 미는 것이 정당의 심리고요. 정당에 앞서서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후가 있다면 그건 국민이겠죠. 당에서 특정 사람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민다라 그래서 갑자기 당내 지지율이 30%까지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과도한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사실 저희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당내 후보들보다 가장 먼저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안티테제 반작용으로서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 소위 보수층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대통령이라는 것은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서사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양자 대결을 돌려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1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드라이한 팩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은 당연히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어떻게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당 정치의 기본 생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뭐 특정인을 어떻게 하고 무슨 의도가 있고 네, 엄밀히 따지면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룰을 만들 이유가 없죠. 저는 그분이 제 개인적인 후보를 떠나서 양자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 선거 사무 개입도 안 하는데 그런 억가를 하시는지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정당은 승리만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양자를 돌린다라는 것은 이게 그 통계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지표를 유지를 하고 이것이 대중적인 기대가 모아진다면 그 대중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형태로 무소속 출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당내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지율이 이재명 전 대표를 꺾을 정도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단일화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은 다 그럼요. 뭉쳐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단일 후보가 정말 강력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갑자기 막 45%씩 나오고 양자 대결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굳이 우리가 단일화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그러니까 전 단순한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면 양쪽의 지지자들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전제하고 무슨 여사가 엮여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고요. 사실 뭐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비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주가 조작 이런 표현 쓰는 거 뭐 탬버린 흔든다 그런 건 테마주 사실 주가 조작. 예, 그건 윤심 이런 걸 떠나서 당원들에게 또 상처 후배 파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니, 당원에게 상처를 후벼파는 건 당원이 뽑은 후보가 있는데 밖에 유력 후보를 만드는 거죠. 네,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하고 싶었으면 당내 경선에 참여시켰어야 됩니다. 무조건 참여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네. 그게 순서에 맞는 거고 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지난 2017년 대선 때 골든크로스까지 나올 정도로 떴던 안철수 후보가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골든크로스 간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러 가자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당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근데 데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만 들어와서 바로잡자면 예. 당내 경선에 당이 했어야 그런 돼요. 적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개별 저희가- 의원들이 한 예. 거잖아요. 저희가 안 근데 그래도 자꾸 제가 몇 번 네. 참았어요. 아까 오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두 분이 여기서 얘기를 하시고 또 나가서 SNS로 또 설전을 저는 하시길래 그 얘기는 별로 예. 지금 꺼낼 설전도 필요는 아니고요. 좋지 네. 않은 것 저는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격을 원래 안 말씀드리면 하고. 이제 설전 변호사는 네. 제가 이따가 좀 말이 길어지면은 네. 좀 제재를 아니, 하려고. 이거는 네.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당이 그렇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이 그렇다라고 표현해 근데 적합한 거죠. 일단 뭐 양쪽의 얘기는 뭐 반복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그
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결승에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해서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 결승에. 결승에? 네. 결승에 만약에 결승에 올라간다면.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때 홍준표 후보가 되든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되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수 없다고 봐요. 단일화 작업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안 되겠죠. 예, 그 김문수 정도. 후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 저는 네.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되면 기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약간 지금 조조하시잖아요. 원래는 약간 굳건한 1등이었다가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 때 흔들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너무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음. 제가 그냥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네. 이게 나오는 메시지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준비가 조금 성급하지 않으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준비가 그래도 돼서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어떤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는 한덕수,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예. 올라갈 수도 있겠는 제 예상은 그렇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상승세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안 하고 네. 당연히 홍준표, 한동훈 후보면 안 하죠. 안 하죠. 두 분 중에 한 네. 명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단일화를 반대했으니까. 네. 그리고 뽑힌 후보는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보로서. 네. 그러면 본인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당대표에 앞서서 자기가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정도가 되면 아마 여론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이고 본인이 출마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출마 우리-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네, 저는 한 2, 3주 뒤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당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내 경선이 시작됐고 당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 네. 그게 이제 공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지금 아까 그 헌재 가처분 결정이 지금 네. 상당히 우리 보수 진영에게 굉장히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하나 지금 사실상 태워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큰 더 위기군요. 이상 이 당에서 야당이 오히려 낫다라던가 야당을 바라는 듯한 전략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박민영 대변인에게도 그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당 지도부가 제가 섭섭한 것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친윤 의원들 54명이나 된대잖아요. 네. 규제를 해야죠. 당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일단 자제는 아니면은 시켰잖아요. 차라리 네. 입당을 시키던가 지금 입당을 시켜서 지금 참여를 하도록 하게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하면 돼. 아니 지금 나오는 그 퍼센트를 보면 당내 경선을 못할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밖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거기에 우리 당 의원 중에 우리 당 의원이 총 108명이에요. 54명이면 반이거든요. 아니네요. 반.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이 토론회 열었을 때, 개헌 토론회 열었을 때,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이 52시간 토론제 열었을 때도 5, 60명씩 의원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국회 과반이 다 가서 줄 선 것처럼 이렇게 좀 매도하시는 것도 맞지가 전 않다라고 보이고요. 또한 이게 섭섭하시다라는 표현이 제가 더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헌 71조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권 당권 분리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비록 전 대표였고 조기 대선이라는 좀 이게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대권 당권 분리하는 이유는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천했던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 당시에 스피커로 꽂았던 사람들이 지금 방송도 나오고 있고 사실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지금 특정 그 패널들이 나와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하는 거 굉장히 클레임 걸 만한 일이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일부 매체들은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캠프 가실 거면 그 기간 동안에는 방송 안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권 당권을 분리를 하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딴지도 걸지 않고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규칙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것은 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음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적합한 자세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저 헌재 오늘 결정에 대한 뭐 폭풍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